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거나 화물차 면허가 취소됩니다. 내일은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 레미콘 업계에 한해 복귀 명령을 내리는데요. 다른 업종도 피해가 심각해지면 지체 없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안건을 의결하는데 엄정 대처 방침에 따른 겁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 레미콘 분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는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순차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날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발동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이듬해 도입됐습니다.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 취소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인 물류 체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오는 30일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초강수를 두는 이유, 당장 내일부터 레미콘 공장이 멈춰설 판이기 때문이죠. 자, 보신 것처럼 오늘 육상 화물 운송 분야의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렸는데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혹한기 앞두고 하루라도 타설을 서둘러야 하는 레미콘 업체들, 그리고 그 시멘트 받아서 공사해야 할 현장 모두 속이 탑니다. 하루 평균 피해액이 600억 원을 넘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 건설업계 성수기를 맞아 바쁘게 콘크리트를 실어 날라야 할 트럭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공장으로 들어오지 못해 공장 가동이 멈춘 겁니다. 오늘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10%, 레미콘은 15%에 그쳤습니다.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타설 작업이 멈춘 건설 현장은 508곳에 달합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시멘트 레미콘 공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돼 업계 관계자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손실이 하루에 한 617억 정도 예정입니다. 우리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2만 한 3,10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운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이틀 정도. 시멘트로 레미콘을 만들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비축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져 5도 밑으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파업 기간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겨울이라서 그러면 내년 2월 3월까지 거의 한 2, 3개월이 미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건설자재 관련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화물연대를 비판했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셧다운이 건설업계까지 도미노로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을 향한 파업자들의 운송 방해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 유리에 보시는 것처럼 쇠구슬을 쏘거나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요. 욕설과 폭행까지 이어지자
오늘 경찰이 화물차 보조석에 동승을 해서 보호에 나섰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찰 2명이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경찰차가 앞장서 출발하자 화물차 4대가 뒤따라 달리며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에는 경찰 오토바이가 뒤따라가며 에스코트합니다.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불참하는 비조합원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나선 겁니다. 계속 뭐 돌 던지고 구슬 맞고 계란 맞고 뭐 좀 가격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좀 걱정스럽죠. 경찰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그제 부산에서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쇠구슬을 감시 의뢰하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던지거나 욕설과 폭행 등이 잇따르며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 8명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송 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부산항 물동량은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신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컨테이너 수송 차량들이 멈춰서 있고 오가는 차량도 없어 적막한 상황입니다.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는 운송 차량이 급격히 줄면서 오늘 하루 물동량이 평소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군에서 긴급 수송 차량 5대가 투입됐지만 운송 차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물류 대란에 이어 출퇴근 대란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닷새째 지하철 준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지연돼서 출근길에 시민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모레부터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측과 막판 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퇴근길 상황 어떤지 홍유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창 퇴근 승객 많은 시간인데 상황 어떤지 전해주실까요? 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다니는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월드컵 한국 가나전 경기가 있고 비까지 내리면서 퇴근길을 서두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준법 투쟁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매일 지하철 타고 있는데 파업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서 불편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와 사측은 오후 5시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정회하고 내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입니다.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데 차량관리소 인력이 포함되고 역사 내 누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방안이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전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중단하고요. 서울시 노사가 합의한 안전인력 충원을 존중하고 이것은 오히려 반드시 이행돼야 됩니다. 모레로 예고된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6년 만이며 평일 노선별 운행률은 일부 50%대까지도 떨어져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조 측은 이미 24일부터 지하철 문을 천천히 닫거나 서행을 하는 이른바 준법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철도 노조도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채널A 뉴스 홍균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네. 내일 대통령이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현행법상 정부는 운송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볼 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업종들 가운데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부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운수 사업자와 또 개별 종사자에게 명령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 화물운송 자격 정지,
취소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송달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고의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겠죠. 정부가 이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시하는 등 이 공시 송달이라는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보면 여러 이제 업종에서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 중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시멘트, 레미콘 이쪽에 집중하는 이유 내일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 앞선 법조항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라는 용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장 재고가 바닥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분야가 시멘트 등 건설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철강, 정유 분야는 상대적으로 아직 재고 상황이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입니다. 시멘트 운송 업자에 대한 이 조치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순차적 업무 개시 명령이 예고되는 이유입니다. 자, 뭐 대통령 의지가 확실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뭐 그동안에는 사실 협상용, 엄포용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이 발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 이 말들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각을 짐작해야 하죠. 특히 법치주의를 수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서 그 맥락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으로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법과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켜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만 받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정부는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업무 개시 명령 자체를 내리는 것은 파업의 위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조건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송 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본인의 건강, 학업,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이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확대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은 정당한 이유에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되면 노조는 어떻게 한답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를 좀 비슷한 구도로 보면은 화물연대도 이 앞서 말씀드린 정당한 이유를 대항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은 불법이 아니고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노조도 이제 강이고 대통령실도 보면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이 다른 업종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계속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계속 열어서 이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내일 시멘트 업종을 시작으로 정유, 철강 등 업종별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 종사자 전체 혹은 화물 운송업 전체에 대한 일괄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업종별로 대응을 진행하는 이유, 향후 법적 분쟁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한 조건,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품목별로 재고 상황이 달라서 심각한 위기의 도래 시점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명령 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애초의 법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월드컵 예선 2차전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6강을 향하는 최대고비죠. 오늘 가나만 잡으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상도 있고 해서 출전 선수가 유동적이었는데요. 확정은 됐는지 분위기 어떤지 카타르 도하 현지 나가 있는 김태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응원단 1차전 때 이 대표팀에게 큰 힘을 줬었는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로 봐서는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으로 가는 길엔 기분 좋은 K-팝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일당백의 기운으로 함성을 외쳐온 우리 응원단, 오늘도 일찌감치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1차전 선전의 원동력이었던 기백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오늘은 소갈비를 든든하게 먹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부수겠습니다. 가자! 대한민국 화이팅! 왕분장부터 태극기를 두른 히잡까지 응원 소품도 단단히 준비해왔습니다. 선수들은 확실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첫 경기지만 저희 한국 팬분들이 너무 많이 또 와주셔가지고 더욱더 힘이 받았고 더욱더 홈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선수들은 1차전 희망을 드렸다면 2차전에는 결과로 행복을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응원단 열기 보니까 뭐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화끈한 승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어느 경기 하나 쉬운 경기가 없겠지만 우리 선수들 2차전을 앞두고 자신의 차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습니다. 손흥민의 무기는 무엇보다 스피드인데요. 1차전 우루과이전이 탐색전이었다면 오늘 가나전은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게 분명합니다. 때문에 치고받는 역습 상황 속에서 손흥민의 스피드가 빛을 발할 순간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도박사들이나 외신들도 대체적으로 오늘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이유도 1차전에서 보여준 안정된 수비 능력과 함께 손흥민의 결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비의 핵 김민재의 출전 여부가 아직도 미지수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워낙 이 중요한 경기다 보니 시민들 이 비를 뚫고 응원을 하러 광화문 광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 기자, 그래도 비가 꽤 오는데요. 시민들 벌써 나와 계신 분도 계시네요. 비옷을 입은 시민들이 하나둘 광장을 채우고 있는데요.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응원과 함께 인파사고 관리를 우려하는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궂은 날씨에도 경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지난 1차전 때는 28,000명이 모였는데요. 붉은 악마 측은 오늘 응원전 참가자들에게 우산 대신 비옷을 입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우산이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거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수는 역시 날씨입니다. 서울에는 자정까지 40에서 50mm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더 올 걸로 예고됐는데요.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광화문 광장 배수로를 정비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빗물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는 광화문역 9번 출구 앞 경사로는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붉은 악마와 서울시, 경찰은 1차전 때와 비슷한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12개 부대, 특공대 20명 등 870명을 투입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눠 사람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때 큰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안전한 응원 속에서 우리 대표팀이 첫 승을 거둘 수 있기를 모두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가나는 앞서 포르투갈에 패했지만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열성 응원단도 경계 대상인데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10,000명 넘는 가나 팬이 경기장을 메울 전망입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가나 대표팀 숙소 앞에 모인 팬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선수들이 나타나자 북을 치며 신나게 응원합니다. 가나 응원단은 월드컵 개막 이전부터 대규모 현지 응원에 나섰습니다. 카타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가나는 개최국 카타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참가국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나는 한국전에서 원정 응원단 10,000여 명을 포함해 약 12,000여 명이 응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응원단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We consider that unnecessary 3 goals, but I'm hoping that in our subsequent matches, Ghana will win.
가나 팬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는 공격수 아유입니다. 유럽 빅리그를 경험한 아유는 강력한 중거리 슛과 탄력 넘치는 헤더를 갖춰 경계 대상 1호로 꼽힙니다. 아유는 1차전에서도 득점포를 쏘아 올리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아유를 비롯한 공격수들의 개인기가 뛰어난 가나지만 수비 조직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포르투갈전에서 4장의 경고를 받는 등 수비가 거친 가나는 한국의 에이스 손흥민 봉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I know he's very sharp. We have to listen to our coach, and we have the plan to stop him. 운명의 조별리그 2차전, 가나의 날카로운 공격력과 거센 응원을 이겨내야 16강의 길이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각종 이변에 반전까지 관전 포인트가 아주 많습니다.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일본은 코스타리카에 덜미가 잡혔고 경기 결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나라도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독일을 꺾은 상승세를 타고 파죽의 2연승을 기대했던 일본 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코스타리카의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경기 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 dónde están? ¿A dónde están? Los japoneses que nos iban a ganar. 이변의 바람을 타고 내심 8강까지 내다봤던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前回との気持ちの差がすごくて、でも次まだ全然あるんで、次に向かって。 어제까지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던 모리아스 일본 대표팀 감독은 경질론까지 거론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어 역대 최대 이변을 일으켰던 사우디아라비아도 2차전에선 폴란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별리그가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이변의 주인공들이 새로운 견제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변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유럽의 강호 벨기에를 꺾은 모로코입니다. 유럽에 사는 모로코 이주민들은 승리가 확정되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24년 만의 월드컵 승리에 도를 넘은 흥분은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거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2라운드 들어 이란과 호주도 아시아 축구 돌풍의 대열에 가세한 상황. 각본 없는 축구 드라마 월드컵. 예상 못할 반전에 그 재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절약한다며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1.7% 인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회 보좌진 월급은 큰 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기관들이 제 식구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대통령실 예산안 가운데 직원 봉급 인상분을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직원 486명의 봉급으로 작년 대비 4% 증가한 약 366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4급 이상의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5급 이하는 1.7% 인상한 것에 비해 큰 폭의 인상입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직원 봉급 인상을 비판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6급 이하 의원실 비서관들의 호봉 조정을 통해 월급을 10% 안팎 인상시켜주는데 42억 7,200만 원을 증액 배정한 겁니다. 또 여야 합의로 의원 차량 운전수당을 4배가량 인상했고 행정서무 보좌직원의 수당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의원 보좌진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는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지금 6급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대우가 좀 낮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 비해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많아 봉급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우주정책 방향을 담은 우주경제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10년 뒤엔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2045년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호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년 내에 달에 갈 수 있는 발사체 엔진을 개발해 2032년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드맵은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등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계획을 챙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자레인지, 라식수술, 건조식품도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왔다며 우주경제가 미래성장 동력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치 깡패, 오늘 화제가 된 말이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매체죠. 더 탐사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어제 더 탐사는 한 장관의 집에 찾아가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했죠. 한 장관은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었다면서 지금은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등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 정치 깡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 앞서 이 차량 미행 이런 걸 예로 들었군요. 네, 지난달 한 장관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 이 더 탐사는 모든 게 이 취재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한 장관은 이 탐사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더 탐사를 정치 깡패로 치부한 거군요. 맞습니다. 한 장관은 취재라는 이름으로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며칠 전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했던 이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죠. 여지라고 하는 게 필요한 영역이 정치잖아요. 그런데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실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돼서 한 장관은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 방어를 위해서 사법의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가 더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의 검찰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라면서 정치적 해석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거친 발언으로 문제를 키우게 일쓰라면서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탐사 논란,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까지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태 배후에 민주당이 지도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찌라시 유튜버인 더 탐사와 협업해 청담동 술집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더 탐사 관계자 5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까지 침입해 잠금 장치 해체를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서십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해 어떤 문책도 하지 않은 정당이 바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암묵적 동의 내지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닙니까? 빨리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를 정치 깡패로 비유한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당내 아무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격을 하는 거네요. 네,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도 더 탐사 관련 언급은 없었고요. 회의 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당내에서는요, 더 탐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취재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어긋나는 거다.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1야당이 뒷배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지만 김의겸 의원 여전히 당 대변인 신분으로 거취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죠. 민주당이 부담을 안고 계속 모른 척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지 그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 사고 속보입니다. 추락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탑승자 명단에 없었던 숨진 여성 2명은 헬기 정비사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집마당에 갑자기 쇳덩이가 떨어집니다. 안에 있던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한쪽을 바라보며 다급히 전화통화를 합니다. 헬기가 야산에 추락하면서 수십 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파편이 튄 겁니다. 어머, 헬기 떨어졌다 이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가 휙 하고 날아오는 게 저게 날개가 이제 절로 가서 이제. 오늘 경찰과 소방, 국토교통부는 5명이 숨진 임차 헬기의 추락사고 규명을 위해 사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확인 탑승자들의 신원 확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사의 지인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헬기 회사의 직원 3명 플러스 3명과 그 여성 2명이 탑승한 것은 맞습니다. 부검 결과를 통해서 신원이 파악이 돼야 그 사람이 맞다 안 맞다를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헬기 결함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륙을 했는데 뭐 하나가 이렇게 게이지 하나가 삐글삐글 돌아가지고 급하게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불도 다 이뤄내셨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가 제자리에서 2-3바퀴를 빙글빙글 돌고는 그대로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어 꼬리 회전 날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반면 헬기 임대 업체 측은 헬기엔 이상이 없었고 탑승자 신고 누락도 기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항공기 운항할 때는 기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종사자들의 지인을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지 않았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체 결함, 정비 불량, 안전조치 미이행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사고 헬기는 19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7년 된 헬기였던 거죠. 워낙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필수인 블랙박스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된 헬기들이 산불 진압에 투입되고 있지만 헬기는 퇴역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낮게 비행하며 수조에 물을 담습니다. 곧바로 야산으로 날아가 진화 작업을 펼칩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고성훈련 때 촬영된 장면으로 어제 추락한 바로 그 헬기입니다. 미국 시코르스키사가 생산한 S-58T 기종으로 지난 1975년 생산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89년 1월 이후 이제 생산된 항공기부터 적용하게 돼 있고요. 한참 전에 생산된 거라서 해당이 안 되고. 47년이나 된 노후 기종이지만 헬기는 법적으로 강제 퇴역 기준이 없고 1년에 한 번씩 국토부 가망 검사를 통과하면 노후도와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검사관이 1년 동안에 제가 정비했던 부품 교환했던 이런 실적들을 전부 다 검사합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검사를 1년에 10회 이상을. 이번 사고로 숨진 70대 기장도 정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비행하는 데는 건강하다. 그 증명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건강이 허락하고 회사에서 용납이 되면은 정년은 따로 없어요. 전문가들은 노후 항공기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비를 자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래됐다라고 해서 비행을 못한다라는 규정보다는 정비를 더 자주 하는 20년 이상 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정비를 1년에 2번 하면서 이렇게. 국내에서 산불 진압 등에 투입되는 임차 헬기는 모두 72대로 평균 기령이 약 35년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부산의 빌라에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웃 주민이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이 처방받은 약과 피해자들 몸에서 검출된 수면제가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딸. 경찰 수사 초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세 사람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 가능성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웃 주민 A씨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과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잦았던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들고 방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집에선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주변을 수사를 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금품을 훔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몸에선 흉기에 찔린 흔적과 둔기에 의한 타박상도 발견됐습니다. 또 시신 옆에는 화재가 발생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에 여기 반바지 입는데 다리에 전부 검검하게 묻어가 있고 냄새가 기시하며.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료를 건넨 건 맞지만 수면제는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인근 금은방 350여 곳을 탐문하고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빌라 주변을 수색했지만 사라진 귀금속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사장 입구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먹지 않는 돼지머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장 입구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주보는 담벼락 아래에도 돼지머리가 하나 더 보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가져다 둔 겁니다. 우리도 도와주는 거잖아. 저들한테 이기도 올랐고. 주민들은 골목에 모여 앉아 돼지고기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관할구청의 사원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려 공사를 막을 근거가 없어진 상황.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전시하며 실력 행사로 맞선 겁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더러운 생물로 여겨 이를 섭취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으로 자기들이 이겼다면서요. 무슬림 유학생들은 명백한 혐오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This shameful and hateful behavior shows their Islamophobia. 담당 지자체는 돼지머리도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 국제 상태나 이런 거 보고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 임의로 쓰레기로 단정해서 이거를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국내에 거주 중인 이슬람교 교인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 철새들도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 때문에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곳들도 있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수원시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요. 그런데 머리 위 전선줄을 보시면 까마귀 떼가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까마귀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심 곳곳이 까마귀 떼에 점령당했습니다. 배설물에 맞지 않으려고 머리를 가려보기도 합니다. 집이 저쪽인데 일로 못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아까 똥 떨어지는 소리 났거든요. 밑에 똥이 봐봐요, 바닥에. 웬일이야. 요즘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까마귀 배설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됩니다. 똥 싸는 게 재수 없어서 그래. 똥 싸는 거 하얗게 싸갖고 가게 앞에 똥 싸면 누가 기분 좋아? 까마귀가 지나간 자리, 차량과 도로는 배설물로 뒤덮였습니다. 똥이 묻으면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벗겨지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응가들이 아주 하얘갖고 냄새가 말도 못해요. 냄새가 막 썩은 냄새 나고.
이 까마귀의 정체는 겨울철새인 떼까마귀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날아온 겁니다. 도심에 대량으로 등장하는 건 신도시 조성이나 택지 개발로 서식할 수 있는 숲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낮엔 도심 주변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한 뒤 해가 지면 천적이 없는 도심에 모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선 대응반까지 꾸려 레이저로 까마귀 떼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날려버리면 또 어쨌든 다른 데로 또 날아가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큰부리 까마귀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이렇게 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떡해요? 이렇게 세게 꽂는 느낌. 너무 무서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까마귀 소리만 나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 가고. 마트 앞에 진열된 상품을 먹기도 합니다. 아무나 막 그래. 휴지도 뜯고 가벼운 것도 물고 날아가요.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가 있다 하면은 저희가 풀단해가지고 뭐 퇴치하거나 뭐 잡거나 뭐 그렇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총기를 쓰기에는 좀 사실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지요. 야간에 걔네들이 안정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면은 다른 데로 안 가고 그쪽으로 계속 가서 머물지 않겠는가. 서식지를 잃은 까마귀들. 대체 서식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발한 중국의 백지 시위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오늘 새벽까지 항의 차원에서 백지를 든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한 과격한 발언도 터져나오고 시 주석 모교에서도 이 시위가 벌어지고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이징 공태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입니다. 고가도로 아래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은 아무 글자도 쓰여있지 않은 흰 종이를 들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베이징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는데 시민들은 검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백지를 드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당국의 심한 검열에 항의하는 뜻을 역설적으로 백지로 표현한 겁니다. 지난 24일 신장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 사건 당시 고강도 봉쇄 방역으로 화재 진압이 지연되면서 사상자 19명이 발생하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르무치에서 시작된 시위는 주말 사이 상하이와 베이징, 청두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 사면임에 반기를 든 구호도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상하이 시위에선 현장을 취재 중이던 BBC 기자가 공안에 구금되며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기자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영국 정부까지 나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를 비롯해 50개 이상의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지만 중국 당국은 시위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 보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있지만 SNS를 타고 소식이 거미줄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시진핑 주석 퇴진을 요구하면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1989년天安문 시위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 시위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만리방화벽으로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톡 등 해외 유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검열을 강화했지만 가상사설망 VPN 우회 접속 방식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시진핑 퇴진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에선 심야 연대 집회가 열렸고 일본 신주쿠에서도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중국 유학생을 주축으로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It's because of the Xi Jinping, the president. We should end his dictatorship. This is why many people died of him. 미국 백악관도 이례적으로 제로 코로나 전략은 비현실적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탄압한 무자비한 방법으로 시위대를 진압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resort to this kind of harsh crackdown and measures, and it is unimaginable that they will try to resolve the issue by backing down. It is not the Xi Jinping style. 외신들이 이번 시위를 1989년天安門 사태 이후 최대 시위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 세계인들도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출국했죠. 도피 중인 김 전 회장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오가며 수억 원대 도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난 5월 말 잠적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해 유명 리조트 등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거액의 도피 자금을 챙겨 나갔는데 이후 필리핀 마닐라 등 주변국의 카지노를 찾아 수억 원대 도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에도 국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도피 중에도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김치와 횟감 등을 공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8월 말부터 검찰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지만 김 전 회장은 여전히 국내 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김 전 회장이 측근들을 통해 사업체 관리나 계열사 정리 등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쌍방울의 핵심 계열사 나노스의 주식 245억 원 규모를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김 전 회장과 비슷한 시기 출국한 쌍방울의 회계 담당자 등을 송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더탐사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맞섭니다.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주거침입 성립할지 판례 통해 짚어봅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갔는데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 들어가도 처벌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거침입 인정됩니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경비원이나 보안장치가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한 장관 자택 공동 현관엔 경비원이 상주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주민 카드를 인식시켜야 작동 가능합니다. 더탐사는 경비원이 제지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선 입주민이 카드를 찍은 뒤 층을 눌러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더탐사 제작진은 집 도어록에도 손을 댔는데요. 영상을 보면 제작진 중 한 명이 지문 인식 버튼을 만지자 다시 시도하라는 기계음이 들립니다. 최근 판례에선 도어록을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부분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됐고요. 일부 판례에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도 했는데요. 더탐사는 초인종과 버튼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와 PD가 조 씨의 오피스텔을 야간에 2차례 찾아갔는데요. 이들은 1층 보안문을 통과한 뒤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탐사는 낮에 한 번 방문한 데다 상대방이 남성 공직자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주거침입 시간과 피해자 성별을 구분해 판단하진 않아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적지 않아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주민센터 앞에 쌀과 과일을 잔뜩 쌓아두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최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 서울 신월 3동 주민센터 앞. 승용차와 1톤 화물차, SUV 차량이 차례로 멈춰섭니다. 각각 차에서 내린 6명,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20분을 꼬박 옮기더니 상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사라집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출근했을 땐 기부자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셔터가 닫혀 있는 상태로 물건이 쌓여 있었어요. 기부 물품은 쌀 500kg과 라면과 귤 각각 50상자로 3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함께 놓인 쪽지에는 이곳에서 할머니, 아버지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다며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따뜻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이곳 주민센터엔 현금 200만 원과 쪽지를 두고 간 기부자가 있었는데 사연과 필체가 비슷해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때 그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자들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이제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정에 나머지 후원 물품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기부 소식에 인근 교회 3곳에서 추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며 실천한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기적을 낳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는 살만하다. 아직까지는 정이 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김지인 채널A 앵커가 통일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5회 통일문화대상의 언론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 중인 김 앵커는 통일과 안보 관련 방송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과 가나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은 15도가 예상되는데요. 비 소식이 있어서 비옷과 방한용품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에는 최고 70mm가 예상되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늘 밤까지, 교외 지역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도 8도에 그치겠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칠 텐데요. 날이 급격히 추워져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8도, 대전은 1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8도, 전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쪽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바닥내겠다고 합니다. 기름 없애면 화물차 멈춰서겠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기도 했죠. 레미콘 운송 거부로 건설 현장이 멈춰서서 일용직 노동자들 일감이 끊겼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화물 노동자 중에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은 6%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이득을 위해 성실한 다수가 볼모로 잡힌 상황,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도 넘은 불법의 일상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